오늘 조치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5명 이상 모여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엔 안 되는 건지 김하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가족은 같이 살면 5명 이상 모여도 되고 같이 안 살면 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라든가 또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사는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디서든 5명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져 사는 일가 친척이 다른 친척의 집에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 친구가요? 5명이 식당에 갔어요. 네. 그런데 2명, 3명 이렇게 따로 앉으면 이건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 5명이서 함께 모이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리를 여러 개로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로 앉아서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입장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모임을 가지지 말라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취지입니다. 여럿이 대화하고 식사하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축구는 11명이 한 팀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조기 축구나 등산, 골프 같은 실외 운동의 경우에도 앞으로 2주 동안은 4명씩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요. 이처럼 5명 이상 모임 금지에 예외되는 곳들도 있겠죠. 결혼식이나 장례식, 대규모 콘서트나 각종 시험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필수적인 회의나 행사 또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골프장 캐디나 식당 직원, 낚싯배 선장은 이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인 사람만 4명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더 올리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한 그 이유가 뭐죠? 앞서 보도해 드렸던 대로 이제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물론 언제든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3단계 격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보다는 기존 조치를 연장해서 확산세를 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곳들도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이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시 허용됐습니다. 반면에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2주 더 문을 닫게 돼서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부분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학원 집합 금지는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4일부터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돌봄 공백을 고려한 조치인데 시간대별로 최대 9명까지만 같은 학원 안에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라든지 조금 소형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9명이라는 인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린 거죠. 눈만 뿌려놓고 폐쇄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제한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은 야외 개방적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2주 더 연장됩니다. 헬스클럽 관련 단체 회원 등 10여 명은 정부 발표 이후 이곳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기습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음식점이나 사람들이 더 모이는 업종도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실내 체육시설만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1대1만 하게 된다면 동시간에 선생님까지 4명밖에 상주하지 않는데 5인 이하에도 걸리지 않는데 왜 저희는 계속 금지인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집합금지 조치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실내 체육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GR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GH 그룹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계기로 국내에서 우세한 종으로 유행하고 있는 GH 바이러스와 계열이 같습니다. 영국발과 남아공발은 서로 계열만 다를 뿐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와 결합할 때 쓰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일어났다는 점은 같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도 501번, 417번, 484번 염기에서 변이가 확인됐는데 모두 사람 세포 수용체와 긴밀하게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물론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세포 수용체인 ACE2와 결합력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뮤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 세포와 잘 결합해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강하다는 점도 두 변이 바이러스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확인 이후 남아공은 짧은 시간에 누적 확진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2차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이로 치명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는 없지만 전파력이 강해지면 환자가 급속히 늘어 결과적으로 사망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똑같은 수준의 방역의 조치를 취해도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돼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초고속 작전으로 이뤄져 결실을 봤지만 백신 접종은 초고속과는 거리가 멀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백신 맞은 사람 수를 보면 미국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한 이스라엘이 608명, 또 바레인이 263명이고 미국은 4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토도 넓고 50개 주가 50개 나라처럼 움직이는 연방 국가라는 점이 다르긴 한데요. 정말 느린 이유는 뭘까요?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백신 배포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닿지 않는 알래스카의 외딴 곳엔 경비행기가 백신을 싣고 가야 합니다. The last part of the puzzle to get to the patients, put it on one of these little airplanes and fly it out there. 접종 장소 구하는 것도 일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거리 두기를 위해 미식 축구 경기장을 빌렸습니다. What became clear is that we needed first a venue with a lot of space, and the stadium met that need, and we need 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받아놓은 백신의 4분의 1, 애리조나주는 5분의 1밖에 접종하지 못했고 23개 주는 요양시설 접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실수와 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선 백신 대신 항체 치료제를 40여 명한테 맞췄고 테네시주에선 백신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 아이스 부족을 걱정합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뭘까?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해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한 것부터 문제로 꼽힙니다. 연말까지 2천만 회 분량이란 목표와 달리 1,200만 회 분량만 배포됐고 실제 접종은 300만 회도 되지 않습니다. First is that we overpromised. We had rosy projections that, unfortunately, as we're finding out now, were not actually grounded in reality. 접종 인프라에 관한 총체적인 전략도 연방과 주정부의 협업도 정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이 백신 배송까지만 맡을 테니 접종은 각 주에서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There is no federal organization, there is no federal rollout, there is no coordination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안 그래도 코로나 검사로 과부하가 걸린 주정부의 자금 지원도 모자라서 인력과 시설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다면 2회차 백신 접종이 시작될 다음 주 필수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될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